이란과 이스라엘로부터 야기된 중동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두 나라의 충돌 이후 서로가 반격과 보복을 벼르는 사태까지 온 것인데요. 국제사회는 연일 중동의 정세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 바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방산이 이억만이 전쟁터에 소환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한 정세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동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은 난처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과는 별개로 국제사회는 중동을 안정시킬 핵심 요소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동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K방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동은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있어서 불모지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나 UAE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우수한 무기들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의 한국 무기 도입량은 지난 10년 새 7배나 늘어났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6억 5,978만 달러, 하나 약 7,741억 원의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중동을 대상으로 한 전체 산업 수출 규모가 근 10년 새 67%가량 감소했다는 점과 대한민국이 무기 거래 조약 가입국으로 분쟁 중인 국가에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UAE와 사우디가 각각 1,755억 원, 1,269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 UAE는 지난 2022년 단일 무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약 4조 1천억 원 상당의 천궁투를 구입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후 약 2조 원대 규모의 천무 수입을 결정지었습니다. 심지어 이걸로도 모자라 최근엔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아예 K방산의 고정 고객이라고 불러야 할 듯 싶습니다. 이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이집트와 같은 중동 국가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군사 강국이 진출하여 무기 시장의 75%를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동이 한국산 방산 무기에 열렬한 구애를 보내는 것은 급변하는 국가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를 선택한 것이고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 있는데요. 중동 맹주 자리를 두고 이란과 경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뒷배로 둔 후티 반군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더불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무장단체인데요. 현재는 이란을 대리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란과 후티 반군의 무력 행동의 위협을 느낀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방산 업체들과 MOU를 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도입된 무기들이 K239 천무와 천궁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K239 천무를 도입하는데 하나 약 1조 원, 천궁투를 도입하는데 하나 약 4조 2,500억을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궁투는 앞으로 추가적인 도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라 수출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비교해 21배 이상의 큰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입한 천궁 10개 포대는 전 국토를 수호하기에 그 수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대공방어 시스템이 그 효과를 입증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방공체계에 더 많은 투자를 보일 것은 필연적인데요. 자연스럽게 천궁투의 수출이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면적을 감안했을 때 현재 도입한 10개 포대 이상의 추가 물량도 수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K239 천무와 천궁투에 이어 이번에는 K9의 도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주포는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로 조만간 교체 주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구식화된 중국제 자주포만 7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신형 자주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몇 년 전부터 지속해서 K9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산 자주포는 그 성능이 국제무대에서 많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개발 시기도 오래되어 K9과 비교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한국 방산 업체들과 지속적인 MOU를 체결하면서 K9 도입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 방산 업체들도 개발 시기도 오래되어 K9과 월드 디펜스 쇼 2024에 참가하여 첨단 무기들을 공개하고 있어 당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을 향한 구애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전주 역할을 맡고 있다면 UAE는 한국 방산이 중동을 개척하기 위한 천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앞서 K239 천무와 천궁2를 먼저 도입한 나라가 바로 UAE이며 UAE는 K239 천무를 도입하는데 하나 약 7천억 원, 천궁2를 도입하는데 하나 약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전적인 규모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두 무기 모두 UAE가 먼저 도입하여 사용하며 해당 무기들이 중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준 국가입니다. 심지어 UAE는 K9 자주포도 도입하려 했던 국가입니다. UAE는 2020년도부터 K9 자주포를 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자국산 무기가 예멘 내전에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법 조항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독일 파워팩을 사용하고 있던 K9도 어쩔 수 없이 수출을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산 파워팩 개발이 완료되어 수출 물량이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가 완료된다면 독일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향후 다시 한번 UAE의 시장에 도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선 UAE로 K9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를 본 주변 중동 국가들의 연쇄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지상군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고객이라면 이라크는 공중자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국가입니다. 이라크는 이미 FA-50 경전투기를 24대나 도입한 전력이 있는 국가로서 FA-50을 도입할 당시에 대한민국 방산업체에 맞춤 서비스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는데요. 한국은 이라크와 이스라엘의 불편한 관계를 감안하여 FA-50에 탑재하는 레이더를 이스라엘의 EL-M2032가 아닌 록히드 마틴의 AN/APG-67포를 탑재해 주었습니다. 이라크는 기존에 사용하던 F-16 상당수가 제대로 된 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FA-50을 도입하며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라크가 이번에는 수리온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수리온은 레이더 기만을 위한 체프부터 적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증대시킬 플레어와 적외선 전방 주시 장치 등을 탑재한 한국의 신형 기동 헬기입니다. 수리온은 엔진 잉여 출력이 높아 고온의 사막 지형이나 고산 지역에서의 비행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알-아바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알말리키 육군 항공사령관 등이 한국을 방문해 수리온의 수출에 대해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FA-50에 이어 수리온 수출까지 성사된다면 이라크는 명실상부한 한국 공중자산의 대표 고객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이라크가 공중자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천궁2를 도입하려는 국가가 이라크입니다. 모하나드 카리브 모하메드 이라크 방공사령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천궁2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라크에서도 방공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은 우월한 한국의 천궁2에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카타르와 요르단 등이 이전부터 K9과 FA-50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잠재적인 수출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카타르와 요르단은 중동 국가 중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도입한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진출에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방산 시장 규모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중동으로의 무기 수출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치 한국산 무기로 인해 중동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국가들의 전쟁 범죄에 한국이 공범인 것처럼 과도한 언사를 내뱉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방산 시장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절대 불법적인 무기 거래나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분쟁 조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벌이는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과
군사 분쟁으로부터 그 주변 국가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하는 상황이란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비합법적인 무장단체 등의 무기 지원을 하고 대리전을 야기시키는 국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방산의 시장 확대는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고 도입 국가들의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 방산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수한 성능과 특출난 가성비 외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개입된 복잡한 중동 사정으로 서방 국가와 군사적으로 엮이길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러시아나 중국산 무기는 더 이상 그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신냉전이 불러온 약 30년 만의 방산 호황기와 중동의 대한민국 무기 체계 선호 현상으로 현재 K방산은 큰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달고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은 아시아란 작은 시장을 넘어 중동과 유럽, 미국까지 아직 한 번도 다다르지 못한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로 인해 촉발된 유럽의 안보 불안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동유럽의 방산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도 한국 방산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약적인 상승 곡선을 그릴 만한 확실한 계기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인류 최악의 불행을 우리의 득을위한 발판쯤으로 여기면 안 되겠지만 주어진 기회를 굳이 걷어찰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공포감을 떨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국방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방력 강화를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라라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판단으로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들을 선택한 것인데요. 사실 지금 폴란드 내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추후 계약의 성사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폴란드의 전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대한민국 방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여파는 점점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체코에서 한국을 선택한 폴란드가 정답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체코는 비축해두었던 T-72 전차 62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대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2A4 전차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할 필요가 있었던 체코로서는 반길만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총 14대를 인도받았고, 해당 전차들의 테스트 결과가 얼마 전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독일에서 받은 전차들이 모두 상태가 좋지 못해 기껏해야 훈련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고철덩어리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레오파르트 2A4 14대 모두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기에 올해 초부터 인도받자마자 수리하기 시작해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26일 체코의 언론 매체 드네스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독일과의 방산협력으로 체코의 군사력이 순식간에 악화됐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에서 받은 레오파르트 2A4 전차에 대해 1980년대에 생산되어 T-72와 별 차이 없는 구형 모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구형 레오파르트 2A4 전차 14대를 받아봤자 4배가 넘는 물량의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대가로는 결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체코 국방부 차관 출신 군사 전문가인 밀란 미쿨레츠키는 체코 정부의 안일한 결정으로 현재 폴란드가 공급받고 있는 한국의 K2 전차와 같은 우수한 전차를 획득할 수 있었던 협상 가능성을 놓쳐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A4 버전의 레오파르트 2 전차는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된 전차로 확실히 오늘날의 전쟁을 위한 전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체코 내각 지도부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습니다. 밀란 미쿨레츠키는 이전에도 독일과의 거래로 체코군이 필요로 하는 신형 전차 구매 협상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고, 폴란드가 K2 전차를 구매 후 신속하게 인도받았던 것과 달리 독일의 2A7, 2AA 모델을 구매하면 체코에 인도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산 분야에 게을렀던 독일이 납기일까지 정확히 맞춰주는 한국 무기와 정면 승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대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독일은 기발한 꼼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폐기해야 할 때가 된 구형 레오파르트 2A4 모델 전차들을 미끼 삼아 체코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동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차기 전차 수주 사업에서 독일의 최신형 전차 레오파르트 2A8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만들기 위한 실리를 챙김과 동시에 독일이 EU의 맹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섰다는 명분까지 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소련제 낡은 전차만 사용하던 체코는 상태가 좋든 나쁘든 독일제 전차를 도입하게 되면서 다음 전차도 같은 정비 체계를 가지고 있는 레오파르트2 최신 모델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실제로 약 80여 대의 레오파르트 2A8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체코가 K2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을 고려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뒤통수를 맞은 국가는 체코뿐만이 아닙니다. 헝가리 역시 T-72를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구매했는데요. 헝가리 육군이 첫 번째 전차를 인도받은 시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무려 5년이 지난 후인 2023년이었습니다. 헝가리는 전차 도입이 심각하게 지연된다는 소식에 2020년 울며겨자 먹기로 12대의 중고 레오파르트 전차를 인수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4개월 만에 폴란드에 납품됐던 걸 생각한다면 독일의 납품 속도는 당장 계약을 파기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한국 무기 반대파 야로스와프 볼스키가 K2PL 전차의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저명한 군사안보 언론인이자 분석가인 야로스와프 볼스키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폴란드는 K2PL 전차 180대를 추가 주문할 예정이다. 이번 주문으로 수십 대 분량의 전차는 한국에서 생산될 것이며 나머지는 국내 생산을 준비하고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K2PL의 폴란드 국내 생산을 위해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하며 문제점만을 지적해왔었던 인물이 오히려 K2PL 생산을 서두르기 위해선 폴란드 군비청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갑자기 180도 바뀐 태도가 당혹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야로스와프가 한국 무기 도입에만 반대했지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는 지지하는 인물이라는 걸 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번 폴란드 총선에서 54%의 득표율로 승리를 가져간 폴란드 야권연합은 이전부터 폴란드 군사력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때문에 야로스와프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K2 등 한국산 무기는 물론이고 미국산 무기 도입 예정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K2PL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서 2차 무기 도입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현대로템이 비협조적이어서가 아닌 폴란드 군비청이 일정을 계속 이상하게 잡아 난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며 오히려 한국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근 유럽에 빈약했던 MD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루마니아 역시 본격적인 신규 대공방어 시스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차세대 중단거리 대공방어 체계를 공개 입찰로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해당 사업은 모두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되며 루마니아는 단거리, 초단거리 통합무기 시스템 6개 포대와 단거리 시스템 6개 포대, 초단거리 시스템 6개 포대 등 대공방어 시스템 인수를 위한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솔루션이 50% 비중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격과 납품기한 등을 고루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골라낼 계획인데요. 수량으로 따지면 도합 41기 이상, 예상 규모로 따지면 모두 42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5,500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업 규모가 규모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내로라 하는 방산업체들이 죄다 몰려들었는데요. 전 세계 방공망각 축전이나 다름없는 루마니아에 대한민국 역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바로 한국형 패트리어트 MSAM 홍칭 천궁입니다. 특히 천궁2는 지난 2011년 개발에 성공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천궁1에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까지 더해서 개발한 대한민국의 최신의 대공 미사일로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선의의 경쟁을 벌일 다른 나라의 방공 시스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노르웨이 콩스버그는 미국의 레이시온과 압작한 지상발사형 대공무기 체계인 나삼스를 제시했고, 독일의 딜디펜스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티를 지대공 형식으로 개조한 아이리스티 SL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명가 이스라엘 라파엘 역시 스파이더로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쟁쟁한 경쟁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은 지속해서 루마니아와 방산 협력을 이뤄내는 상황이어서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물론 외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기체계, 그것도 미사일 방어에 직결된 대공 시스템인 만큼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격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발사대, 차량 세대가 한 개 포대로 구성되어 있는 천궁은 국내 최초의 3차원 이상 배열 X대형 레이더인 천궁 다기능 페이사 레이더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천궁원은 유효 사거리 40km, 항공기 요격고도 15km에 달하며 성능이 향상된 천궁2는 유효 사거리만 50km, 요격고도는 20km에 육박합니다. 또한 천궁2부터는 탄도탄 요격 능력 역시 추가되어 최대 사거리 20km, 15km 고도의 마하오 이하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천궁2의 가장 큰 특징은 홀드런치 방식을 채택했다는 건데요. 기술적 난이도는 굉장히 높지만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이라 포대의 방향과 상관없이 모든 방향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사대 한 기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발사대 내부에서 화염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내구성마저 할런치 방식보다 월등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이나 공동생산이 가능한 상황인데다 가성비나 압기속도 전등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장이라 자신감이 붙은 상태입니다. 추운 겨울만큼 세계의 경제와 안보는 바짝 얼어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무기 수출은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럽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과 두말할 필요 없는 최강자 미국 등 쟁쟁한 경쟁 상대가 즐비한데요. 한국 방산도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과 붙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성장했기에 동유럽 무기시장 장악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